여러분의 예금 1억이 6개월 뒤엔 7천만 원이 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26년 3월 4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30% 뛰면 여러분 통장의 1억은 실질 구매력으로 7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 3%, 물가 상승률 10%, 가만히 있으면 매년 7%씩 도둑 맞는 겁니다. 1. 500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1997년 국가부도 직전 IMF 구제 금융을 받던 그 시절의 악몽이 바로 1. 500원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언론이 반복하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라는 앵무새 같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1997년 IMF 때보다 뼛속까지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환율일 500원이 뚫리는 순간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간이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계급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다가올 경제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지만 버텼잖아. 우리도 버티면 되겠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일본이 거품 붕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엔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통화입니다. 둘째, 일본은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쌓아둔 막대한 해외 순자산이라는 쿠션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주저앉아도 국가가 버틸 수 있는 방공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변방의 로컬 화폐에 불과합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해줄 해외 자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외 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푹신한 쿠션 위로 천천히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맨몸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서서히 가라앉는 배였다면 우리는 쿠션 없이 콘크리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박살나는 10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IMF 때도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외부 자본의 급격한 이탈과 단기적인 외환 보유고 고갈로 발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멀쩡하게 뛰어다니던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극약 처방을 쓰고 살을 찢는 대수술을 하면 됩니다. 흉터는 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장롱 속 금을 모으고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V자 반등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피 끓는 젊은 인구라는 엔진이 있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면역 체계와 자생력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린 만성 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외부 충격 하나만 들어와도 온몸의 장기가 연쇄적으로 괴사하고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경제의 둑이 무너지면 그 어떤 부양책을 써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장기 빙하기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의 기초 체력은 왜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갔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글로벌 리포트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는 4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장을 돌리고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된 재화를 사줄 내수 소비자가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 할 노년층 부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과거 세대의 연명에만 쓰이게 됩니다. 둘째,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미친 가계부채입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5%에 달합니다. OECD 평균 70%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훗날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사적 부채인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계 부채 비율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56%를 훌쩍 넘깁니다. 이게 현실 경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 소비 여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셋째, 피를 말리는 자본의 해외 유출입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대기업, 외국인, 강남 부자들까지 지금 원화를 쥐고 있는 건 정보가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가 경제의 생명수인 자본이 콸콸 빠져나가는데 지혈도 안 되고 수혈도 안 되는 과다출혈 쇼크 직전의 상황입니다. 넷째, 돌이킬 수 없는 부의 극단적 편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상위 10%의 부유층이 국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블랙홀처럼 독식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머리부터 발끝의 모세 혈관까지 골고루 돌아야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최상위 계층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갇혀 지독하게 고여버렸습니다. 돈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저성장의 콘크리트 바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뭉쳐서 만든 괴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환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은 왜 하필 지금 500원을 향해 폭주하고 있을까요? 뉴스를 틀면 앵무새처럼 떠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탓, 글로벌 공급망 불안 탓일까요? 과거에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 달러가 비싸다고 변명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진정한 공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3.5%대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6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 뇌관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쇄 폭발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지하실로 떨어집니다. 손발이 묶인 채 꼼짝달싹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외부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붕괴되어 글로벌 자본이 원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실 핵심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원이 완전히 뚫리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 500원이 고착화된 6개월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40대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 영끌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원유와 밀가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아침 출근길 주유소의 기름값과 퇴근길 마트의 식료품비가 하룻밤 새 30%, 40% 이상 폭등해 있습니다. 매수가 꽁꽁 얼어붙자 회사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이 미쳐 날뛰는 수입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립니다. 김 과장의 한 달 대출 이자는 200만 원에서 단숨에 350만 원, 40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평생의 꿈이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허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 닥칠 현실입니다. 환율 500원 시대에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의 원화 현금 자산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는 미쳐 날뜁니다. 대형 마트, 장바구니, 식료품 가격부터 전기, 가스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폭등합니다. 체감 물가가 10%, 20% 오르면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 모셔둔 1억 원은 실질적으로 8천만 원, 7천만 원어치의 구매력으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지금 은행에 예적금을 넣으면서 연이자 3%, 4% 받는다고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시대에 원화를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행위는 매일매일 내 자산을 불태워 재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입니다. 환율이 500원을 뚫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본 유출을 막고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뿐입니다. 금리가 한 번 더 점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대학살이 펼쳐집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집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평범한 가정은 한 달 이자 200만 원 내던 것을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월급을 통째로 털어 넣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가구들이 쓰러지며 영끌족들의 아파트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 부동산 붕괴의 진정한 트리거, 전세제도의 붕괴가 겹칩니다. 깡통 전세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빼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갭 투자로 집을 사모은 임대인들은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어 파산 직전에 집을 초급매로 시장에 던집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비싼 이자를 주고 사줄 매수자의 씨가 마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와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피를 토하며 던지는 급매물 하나가 간신히 소화될 때마다 가격표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조용히 달러와 금을 모아 재산을 10배로 불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부의 계급장을 바꿉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느냐입니다. 원화 현금은 녹아내립니다. 빚으로 쌓은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사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 왜 이 세 가지인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영원한 불침모금입니다. 인류 5천년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멸망하고 종이 화폐들이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단 한 번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은 것은 오직 금뿐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제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84%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글로벌 부호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실물금을 역사상 최대치로 싹쓸이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달러권의 약화와 종이화폐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예견하고 생존을 위해 가장 안전한 벙커에 들어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시세가 결정되는 금값은 원화 기준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반드시 실물금이나 관련 자산으로 채워 원화 타락을 해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의 형제이자 폭발적 상승 잠재력을 품은 은입니다. 은은 과거부터 화폐이자 귀금속으로 취급받아왔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첨단 반도체 등 산업재로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안전자산으로 가격이 방어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산업재 수요 폭발로 엄청난 점프를 하는 양날의 무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하락장이나 보합장에서 꾸준히 매집해 두었을 때 금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세 번째, 21세기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비트코인을 단순한 도박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은 21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 기회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차트를 보시면 두려우실 겁니다. 2026년 3월 현재 비트코인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7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과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폭락과 극심한 변동성 리스크에 흔들려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4년 미국 월가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빨아들였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은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 펀드조차 달러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무적으로 담고 있는 디지털 금으로 확고하게 안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가 입맛대로 무한정 찍어내는 원화나 달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2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더 찍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화폐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100% 독립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자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어떻게 매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당장 정교하게 재조립하십시오.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싶으신 안정형 투자자라면 생존 포트폴리오의 황금 비율을 이렇게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금 40%, 달러 기반 안전자산 40%,
비트코인 20%. 은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금의 비중을 쪼개어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반드시 명심해야 할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실물금을 사실 때 동네 금은방에서 비싼 세공비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며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증권사 앱을 켜서 정부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통해 주식처럼 매매하시어 세금을 100% 아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콜드 월렛으로 옮겨 보관하십시오. 최악의 국가적 뱅크런이나 자본 통제 사태가 벌어져 은행 문이 닫히더라도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담긴 비트코인은 국가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지하 벙커이자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영상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다해 강조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고령화, 가계부채, 자본 이탈, 양극화라는 시한폭탄이 당장 터지기 직전인 만성적 위기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 500원이라는 붕괴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과거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영끌로 아파트를 사고 이자 몇 푼 받으며 은행에 현금을 묶어두는 옛날 방식의 투자로는 다가올 쓰나미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이돈이 주는 헛된 안전함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은행의 현금과 영끌 부동산은 환율 위기 시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모래성입니다. 대신 정부의 화폐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의 구매력을 온전하게 보존해줄 진짜 자산,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당장 여러분의 자산 피난처를 만드십시오. 위기와 폭락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대피시키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내 인생과 가문의 계급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심층 분석이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산 규모에 맞는 생존 시나리오를 오늘 밤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아시아의 두 지도자가 외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중 한 명이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망명이 아닙니다. 사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히 2달 전에 경고했던 남자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7살에 인도양 쓰나미를 보았고 11살에 스웻 대지진을 경고했으며 30살에 터키 대참사의 날짜까지 맞춘 인물입니다. 2023년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지도자의 추락, 중국과 한국의 역전, 1월에 사라지는 한 인물, 그리고 12만 젊은이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의 예언가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인지. 평범한 산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2004년 중국 스템성의 외딴 산골 마을 7살 소년 류밍천은 섭씨 39.7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소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아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물이 도시들을 삼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갔어요. 부모는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4년 후 소년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이 근처에서요. 2008년 스웻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류밍천은 베이징 명문대에서 수학과 물리학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3살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베트 사원으로 떠나 3년간 자신의 환상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던 그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예언자를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2022년 1월, 류밍천은 한 영상에서 기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가 곧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2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 같은 뿌리를 가진 두 나라, 서쪽의 거인 러시아와 그 옆에 작은 형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땅이 2번 크게 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이름입니다. 며칠 후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2번째 지진이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가 말한 2번과 수만 명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같은 해 일본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로 흘러드는 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행위라는 점을 그는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2024년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곳의 산이 동시에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는 이 화재를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불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전쟁, 지진, 오염수, 산불, 4번의 경고, 4번의 적중. 그가 5번째로 본 것은 한반도입니다. 그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고 그 유성에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류밍천이 본 환상 속에서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유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지도자 2명을 휘감아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성은 외부 세력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힘. 그것은 강대국의 개입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연합된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 앞에서 어떤 지도자도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절대 권력을 쥐고 나라를 호령했던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내부의 분열, 끊임없는 압박.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것이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올해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명의 지도자가 자국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해외로 피신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 자유로운 땅을 찾아서. 그러나 류밍천은 역설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땅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사냥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법체계의 그물망은 넓고 도피처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숲으로 도망친 사냥감이 결국 덫에 걸리듯 그들의 피신처가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류밍천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도의 오래된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채우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파장은 한 나라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류밍천은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의 위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된다. 류밍천의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대륙과 5천만의 반도가 어떻게 자리를 바꾼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고 한반도 역시 오랜 세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 천년의 질서가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대륙에서 반도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산업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한국 가수가 연설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정상에 오르는 시대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흐름이 올해를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반도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대륙에서 반도로 흘러들던 영향력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이 새로운 위치에 서기 전에 먼저 아픈 이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한 인물이 이번 달 안에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류밍천은 이번 달 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업적이 사라지고 대화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재방송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지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류밍천은 이것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기억, 언급,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의 장례식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의 가치관, 옛 방식, 지나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아픈 퇴장은 다음 장을 여는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오래된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류밍천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12만 명. 12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밍천은 이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12는 완성을 뜻합니다. 한 해는 12달로 이루어지고 하루는 12시즌으로 나뉘며 하늘의 별자리는 12궁으로 순환합니다. 12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숫자가 만배로 확장된 12만은 완전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빠진 것 없이 갖추어진 하나의 시대를 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명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권력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명문학교를 나온 엘리트 관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영혼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일 수도 있으며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혼자 정상에 오르는 대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만 꾸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과 영적 깊이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주말마다 동네 노인들을 돌보는 청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무료 커피를 건네는 사람.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들이 버팀목이 됩니다. 왜 지금 이들이 필요할까요? 류밍천은 다가오는 위기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통했던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낡은 그릇에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12만의 젊은 영혼들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도 아래에서 이들이 버티고 있기에 완전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해 겨울,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금반지를 모아 녹이고 외화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 그 고통의 기억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류밍천은 올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동시 붕괴입니다. 건물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올해 한반도가 바로 그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웅이 나타나 상황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을 때,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지탱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티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힘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수학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가 본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이면 그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언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납니다. 올해 그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 그녀는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필리핀 대형 태풍도,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동아시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동시에 흔들린다. 일본 영혼이 메말라간다. 미국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다. 그리고 한국, 오직 한국만 2배로 성장한다. 마지막에 그녀가 던진 한마디. 통일의 문턱은 미국의 지도자가 물러난 후에 열린다. 오늘 이 예언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름은 하나의 무게를 지닙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 중 한 명이라 부른 인물.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사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951년 태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9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놀이에 빠져 있을 나이. 어린 신디는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들린 음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수십 년, 1985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었고 현재 수십만 명의 기도자들이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사도적 장로 예언위원회의 핵심 리더로 활동하며 방송 프로그램 하나님은 아신다를 통해
수백만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논란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일부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모호하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반대를 가리킬 때 그녀는 트럼프의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동유럽에서 전쟁의 바람이 분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대형 태풍 역시 그녀의 사전 경고 목록에 있었습니다. 완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간 일관되게 주목할 만한 예언들을 전해온 목소리에는 적어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신디 제이콥스와 한국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6년 서울 올림픽홀,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선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게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바람은 북한을 지나 중국을 휩쓸고 러시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에 이를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표에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는 영적 거점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디 제이콥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전 세계를 향했습니다. 이번에 만만 그러는 제이콥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 경제체제의 균열, 권력구조의 재편. 그녀가 본 것은 단일 국가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2026. 신디 제이콥스가 이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튜브와 제너럴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예언은 글로벌 예언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매년 연말, 그녀는 다가올 해에 대한 예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일종의 전통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9가지 핵심 격변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그녀는 올해가 기술이 인류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년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전환점, 기계가 생각하고 창작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대,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의 재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맹 관계가 재조정됩니다.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고 기존의 강자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경고했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문장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흔드실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경제적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통화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오랫동안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구조들이 의문시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전체주의 정권들의 몰락을 말했습니다. 이란을 지목하며 오래된 억압의 체제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정치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권력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글로벌 격변의 진앙지는 어디일까요? 중동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시선은 세계 질서의 꼭대기를 향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 미국입니다. 기도 모임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신디 제이콥스의 몸짓이 변했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교차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말하기 힘든 진실을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탄핵이 아닙니다. 선거 패배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늘의 결정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일까요?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신적 개입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신의 시간표.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를 접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수리, 미국의 상징입니다. 힘과 자유, 전 세계를 향한 영향력의 표상이죠. 높은 하늘을 비행하며 지상을 내려다보는 존재. 그 독수리가 날개를 접습니다. 하강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물러납니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내부로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들의 문제에 개입하던 손이 걷어집니다. 거대한 날개 아래 있던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전환기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혼란과 기회가 동시에 옵니다. 어떤 것을 맞이하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독수리가 날개를 접을 때 세계 곳곳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아시아입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있던 나라들, 미국의 힘에 의존하던 나라들, 미국의 견제를 받던 나라들, 이 모든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신디 제이콥스가 본 그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중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려 애썼습니다. 중국에 거대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륙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이나 홍수가 아닙니다. 대륙 규모의 연쇄적 재난입니다. 마치 땅 자체가 각성하여 요동치는 것처럼 중국의 여러 지역이 한꺼번에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물이 솟구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하다고 여겨졌던 중국의 경제 구조가 도전받습니다. 권력 체계가 흔들립니다. 국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합니다. 물질적 기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예언을 들은 한국 중보 기도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느껴지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에 대한 격렬한 비전과 달리 일본에 대한 신디 제이콥스의 어조는 고요했습니다. 분노나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한 애도 같았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쇠퇴입니다. 그녀는 일본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메마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젊은 세대 사이에 퍼진 허무주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 신디 제이콥스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고 영적 메마름이 깊어지는 동안 한국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격차는 빠르게 벌어집니다.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한국의 자만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부름입니다. 중국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일본이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두 이웃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을 향해 갈 때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 한국이요.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말할 때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눈빛에 기쁨이 담겼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06년 서울에서의 선언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2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 규모가 2배, 국방력이 2배, 국제적 영향력이 2배.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그 규모를 배가시킨다면 그것은 세계 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늘에서 본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문화,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더 넓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탐사,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새로운 산업들,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문화, 교육, 영적 유산까지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 한국은 더 이상 거인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한국인들의 오래된 자기인식에 도전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버텨온 기억이 민족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진정한 강대국이 됩니다.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혁입니다. 수천 년간 품어온 자기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상처, 휴전선 너머의 현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만날 수 없는 형제들. 신디 제이콥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은요? 모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한국인 통역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요? 통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디 제이콥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마치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적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의 문턱을 밟게 되는 시점. 그것은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입니다. 회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통일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니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체스판입니다. 독수리와 용의 움직임이 맞물려야 합니다. 그 시간표는 하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통일이 아니라 통일의 문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턱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한 도착이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단의 현상 유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는 시점. 그것이 문턱입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의 비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의 기억은 한국인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그 참상을 직접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쟁의 두려움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합니다.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전쟁의 참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흘려진 피와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06년의 비전으로 돌아가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불이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비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의 변화, 중국의 격변, 일본의 쇠퇴,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부상. 이 예언들이 모두 그대로 실현될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지도이지 여정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를, 관망이 아니라 기도를,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하늘이 열리면 땅도 따르리라.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온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언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